저는 그 종합 토론의 좌장을 맡게 된 충북대학교의 맹승진 교수입니다. 네, 뭐 잠시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 이제 토론회를 하게 되면 단상에 이 토론자 분들을 좀 모시고요. 좀 명패도 좀 갖다 놓고 해서 좀 늘 하는 방식으로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방역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밀착해서 앉기가 힘들어 가지고요. 앞에 책상을 단상에 6개를 연속해서 놓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낯설긴 하지만 부득이 오늘 토론하시는 분 한 분 한 분마다 단상에 올라가셔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오늘 토론자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김경민 입법조사관님, 네, 오셨나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영주 이사님.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신 고익환 부사장님. 네, 다음은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 독고석 이사장님. 네, 오늘 마지막 5번째 토론자이십니다. 전국 상수도 공무원 노조연합 김성용 위원장님.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경민 입법조사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상에 올라오셔서 저기 중앙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민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상하수도 학회하고 물안경 학회하고 다 같이 모여서 수돗물 현실화, 수돗물 요금 현실화를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YMCA에서 오셨던 분께서 이런 얘기를 왜 소비자 모임인 우리들한테는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제가 조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제가 이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나요? 네. 수십 년 동안 전문가 영역에서는 수돗물이 현실화돼야 된다, 요금이 현실화된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그걸 한 번이라도 얘기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한 가구당 한 달에 430원의 수돗물 요금이 오른다라고 하면 수돗물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 나왔던 것들은 사실은 뭐 23만 원 수돗물 괴담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한 가구당 430원이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감당이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렇게 협약식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좀 많이 왔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유 교수님하고 최승일 교수님하고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물 인권이라고 하는 건 물이 공공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방점이 찍혀져 있고 최승일 교수님 수돗물 현실화라고 하는 건 경제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을 합니다. 공공재냐 경제재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사회가 이제는 물이라고 하는 게 두 개의 공공재와 경제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몇 %까지 수돗물 요금을 현실화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이제 이게 최승희 교수님 쪽으로 가는 게 뭐냐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를 국가가 얘기를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카운트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귀에는 들립니다. 하수 처리가 됐건 상수 처리가 됐건 무엇이 됐던 간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테이블에서 탁상 행정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테이블에서 계산을 해보면 공공의 영역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데 국가는 계속해서 사적인, 개인적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만 탄소를 줄이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우리 사회가 살을 빼야 된다라고 한다면 나도 빼고 너도 빼고라고 해야 되는데 제 귀에는 국가는 나는 나이가 좀 많으니까 난 그냥 나이살이야. 그러니까 정말 빼야 되는 건 너네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들려요. 빼야 된다면 다 같이 빼야 되는 거고 공공의 영역에서 탄소를 얼마나 줄일지에 대해서 저는 발표된 바를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하수 처리, 상수 처리에서 상당히 많은, 특히 하수 같은 경우는 16% 정도의 탄소가 공공시설에서 나오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나 상수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탄소를 줄일지에 대한 노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가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탄소 중립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전환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전환되는 사회에서 공공재와 경제재가 몇 %까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게 전문가의 영역하고 시민사회, 소비자단체하고 머리를 좀 맞대고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송도에서 계속 매년 열리고 있는데 이런 자리들이 제가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하고요. 돌아가서도 치열하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신의를 얻으면서도 내부적으로 리스크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펴져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치열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입법조사관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공론화 얘기도 해 주셨고요. 굉장히 좋으신 얘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영주 이사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멉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네. 오늘 제가 세 분의 발제님 말씀 굉장히 감정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 이경영 변호사님이 물의 인권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최소영 교수님이 수돗물을 알면 수돗물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수돗물의 의미와 같이. 그리고 우리 손정한 처장님은 사회안전망 서비스까지 물 복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와닿고 필요한 얘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물인권은 상대적인 차이는 있죠. 아까 최수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물을 기르는 그런 처지는 아니죠, 우리가. 그러나 이제 양은 충족했지만 품질은 좀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수도시설 공급 방식 원수 문제, 계속 투자와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크죠, 수도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깨끗한 물이다라고 주장하고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은 안전한 물이다라고 하고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격차를 저희가 지금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물 인권이 보장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대체제라고 믿는 먹는 샘물이나 정수기로 대체한다고 믿고 있을 뿐 물 인권에 갈 길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의 가치와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항상 수돗물 음용률을 지표로 삼습니다. 직접 먹는 게 몇 프로냐, 3%냐, 5%냐. 그러면서 늘 우리는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안 먹고 있다. 이런 걸 이제 결론을 내기 바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해외 설문지 같은 데서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수돗물을 먹느냐, 직접 먹느냐, 끓여 먹느냐, 뭐 이런 거를 많이 질문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 수돗물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수돗물을 왜 먹느냐에 수돗물의 가치를 생각해서 먹는다라는 이제 문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수돗물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덜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경험하고 실천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가치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수돗물의 가치를 생각하게 할 만큼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음용률이 몇 프로다, 수돗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것만 갖고 얘기를 했지, 수돗물 관련 정보를, 수돗물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죠. 이런 시민단체는 그래도 이렇게 수돗물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할 수가 있지만 사실 수돗물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돗물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초중고 전과정을 거쳐서도 어느 교과서에, 정규 교과서에 수돗물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저희 단체들이 몇 년 동안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교과서를 다 뒤졌어요. 수돗물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고, 집에서는 어려서부터 수돗물을 안 먹는 걸 엄마가 말해줬어요. 수돗물을 먹을 기회가 없죠.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TV를 틉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은, 드라마는 냉장고문을 확 열면은 먹는 샘물이 쫙 차 있죠. 회의나 뭐 할 때 이 테이블 위에 항상 우리는 물을 쫙 세트해 놓잖아요.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무조건 먹는 물, 항상 이게 있어요. 음료수든 무엇이든. 그런 걸 우리가 늘 보아왔다는 얘기죠.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을 때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몇십 번, 몇백 번, 천몇 번, 2000번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 시간 내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리사들이 요리할 때 전부 이거 먹는 샘물 물병에다 하지 수돗물을 틀어서 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수돗물이라는 정보를 접할래야 접할 수가 없는데, 그중에 이제 그나마 아주 나쁜 물, 아주 힘들 때, 아주 구차할 때, 너무 형편이 어려울 때, 이럴 때 가끔 먹는 장면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수돗물에 대한 노출이 전혀 없고, 거의 노출이 되는 거는 부정적인 것만 노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승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에 너나 먹어라. 우리 수돗물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또 해외하고 비교해보면, 저희가 해외 사례를 전부 모니터링하면 해외에는 절대로 예능 프로그램에 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토크쇼에도 절대 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그컵 같은 거나 와인잔을 차라리 갖다 놓을지언정 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조금 다른 문화라는 거죠. 그게 전부, 그런데 우리의 물과 정수기는 전부 광고라는 거죠. 광고나 PPL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수돗물에 대한 거를 더 멀리하게 되는 게 보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선거 공약에도 수돗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안전한 물로 완전히 먹게 하겠다는 공약이 없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많이 우리가 수돗물의 가치와 신뢰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되고요. 수돗물에 대한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반복이 중요한데 우리는 정보를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 사고나 부정적인 내용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고 수돗물의 가치는 언급이 되지 않는데, 오늘 이런 학회를 통해서 수돗물의 가치라는 게 주제어로 등장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저희는 굉장히 매우 감사함을 느끼고 앞으로 좀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돗물의 가치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참여, 모니터링 기능 이런 것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알게 돼서 그분들이 입을 통해서 확산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수돗물을 평소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 필수적인 교과 내용으로 수록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여러 번 주장을 했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간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개선이 물론 필요합니다. 지금 앞서 발제에서 말씀하신 그런 노력들이 저희는 전부 필수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의 가장 불신이 높다고 하는 수도관 교체, 이거 좀 하루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해소됐으면 해소됨을 알려가지고 시민들한테 그걸 가치를 느끼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수돗물 관련한 문제를 전 국민이든 해당 지역에서 문자로 그냥 쫙 보내는 그런 문자 알림, 이런 서비스도 수돗물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우리의 수돗물을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우리가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돗물의 가치 증대가 신뢰도 회복에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앞으로 뭐 수돗물 관련해서 많은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겠지만 정책이든 뭐 행정이든 학계든 많은 노력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수돗물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시고요. 또 지역 간의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고익환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자원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해외에서 개발도상국에 가서 이제 수자원 쪽에 엔지니어링 컨설팅 서비스를 해주는 일을 한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패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유건홍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온 전 세계 유엔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SDG의 핵심 목표가 가난 퇴치나 빈곤 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핵심의 깨끗한 물을 저렴하게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의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꽤 많이 나아졌지만, 제가 20년 전에 제가 베트남에서 2년 정도 이제 프로젝트 때문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베트남 이제 아가씨들 그 여자분들 되게 이제 예뻐요. 근데 웃을 때 보면 이가 다 이렇게 없거나 막 이렇게 형편없거든요. 그것은 그 물을, 석회 성분이 많이 들은 물을 계속 몇십 년 동안 먹다 보니까 이들이 이가 빨리 상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캄보디아나 라오스에서 일을 할 때 보면은 물이 없으니까 또 우리처럼 댐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어떤 산악 지형의 어떤 댐 지을 곳도 없으니까 물을 큰 물독에다 받아갖고 그걸 걸러갖고 이렇게 음용수로 쓰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고, 아까 최승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프리카 쪽은 정말 끔찍합니다. Every drop of water, 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그 흙탕물을 어떤 물 복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생존을 위해서 그 물을 몇십 일 걸어서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병도 많이 걸리고요. 빨리 죽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아직도 그이들의 삶은 정말 피폐합니다. 또 거기에 비하면 또 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갔다 왔는데 2주 동안 자카르타에 5만 명 넘는 교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거기서 사업도 하고 하시거든요. 이들 대부분 고민이 뭐냐면 물입니다. 수돗물은 특급 호텔에 가도 물을 음용수, 드링킹 워터를 먹지 말라고 써 있거든요. 양치할 때 그 물 쓰는 것도 찝찝합니다. 대신 그 생수병을 여러 개씩 갖다 놓고 해서 그 물을 쓰라고 하거든요. 일반 교민들도 물을 생수 갖다 이렇게 먹긴 하지만 그 물도 잘 못 믿겠다 그래서 불안해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나았죠. 그래도 아까 최승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틈틈이 자꾸 수질 사고 나고 수돗물 사고 나고 또 시민들이 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직도. 근데 이제는 좀 더 같이 고민하고 해서 과연 이대로 놔두고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그냥 음용수나 물은 비싼 물을 따로 사 먹을 것인지, 이제라도 수돗물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정비, 거기에 대한 투자를 국가가 제대로 해갖고 좀 더 비용 경제적으로 좋은 물을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사회적인 논의나 담론을 통해서 국가가 얼마를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것들도 좀 용기 있게 결정하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다른 패널 분들 말씀하셨지만 옛날처럼 이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의사결정하고 투자하고 주민들은 따라서 어떤 따라만 가기만 하는 시대가 탑다운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젠 탑다운부터 이제 버텀업해서
지역 주민, 지자체, 시민사회, 특히 여성분들이 물에 대한 목소리를 꽤 높이고 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땐 좀 정부나 물관리기관들이 물에 대한 정보를 필요할 땐 솔직히 공유하고 같이 물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새로운 거버넌스가 이젠 탄생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물에 대한 과학기술에 대한 좀 뭔가 용기 있는 변화, 또 물에 대한 워터 거버넌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잘 되게 되면은 선진국만 아니라 못 사는 개발도상국들에도 우리가 하는 사례가 성공 사례나 경험이나 기술들이 그이들에게도 전파돼서 또 어떤 우리를 또 벤치마킹해서 그이들도 좀 괜찮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고익환 부사장님께서는 탑다운 방식이 아닌 버텀업 방식의 그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통합 물 관리를 하면서 이 거버넌스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물과 관련한 어떤 그 거버넌스 단체들이 지금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했던 활동들이 지금 더 확대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독고석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이 세 분이, 한 분은 이제 소비자의 대표로 물의 인권을 얘기하셨고, 한 분은 물 공급자의 입장에서 우리 손동환 처장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또 우리 최승일 교수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서로 각각의 이해 당사자께서 다 얘기를 해주시는 좋은 자리였고요. 특히 이제 저는 학교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처리 공정이라든가 또 배관, 공급하는 과정 라인이 다 어렵습니다. 사실, 소비자인 시민들이 알기는 참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데, 사실은 들어가서 우리들이 실수요자로서 보면은 쉽게도 설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으로서 일방적인 예산과 집행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희가 와서 좀 놀란 것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 소비자인 시민분들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갖고 있는 학회는 제가 사실 처음 봅니다. 저는 이제 시민단체를 맡고 있으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렇게 학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사실은 시민들과 같이 나누고 이해하고 또 이것들을 소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직접 음용률, 여러분 여기서 수돗물 직접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 5%예요. 네, 다 정수기 쓰시잖아요. 정수기 시장이 제가 찾아보니까 3조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수돗물 예산이 내년도에 5조인데요. 그중에 먹는 물 분야만은 1조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정수기가 3조예요. 그러니까 50% 이상 다 정수기를 쓰시거든요. 그 정도로 불신이 되게 깊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저는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5% 정도만 직접 음용을 하는데 그 중에 물 전문가들은 30%를 직접 먹어요. 시민들은 2% 드십니다. 2%. 네. 그러니까 엄청난 5조의 예산을 환경부에서 투자를 해갖고 먹는 물을 막 개선을 해도 시민들은 여전히 2%. 나 못 먹겠어. 유충사고 터지면 더 못 먹겠어. 적수사고 터지면 이제 완전히 끊어버린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근데도 계속 환경부는 계속 예산을 세워갖고 이 공사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뭐냐면 왜 전문가들은 30%를 먹고 최승일 교수님이 계시지만 평생을 수돗물을 드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지요, 교수님? 네, 그래서 수돗물이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고 케어트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이 좋은 물을 당신들만 드셔. 시민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해요. 왜? 소통의 부재이기 때문에. 기존 우리나라가 세계 물 품평에서 7위를 차지했어요. 세계 품평에서. 이 정도로 품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는다는 얘기죠. 제가 보면 이러한 자리에 사실은 아까 우리 김영주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이해하고 잘 모르면 배우는, 제가 그래서 여기에 순서를 보니까 다 시민단체들도 들어오고 학자도 들어오시고, 특히 통합물 관리 얘기하셨는데 수자원과 수질 상하수도가 이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같이 한 장에 이렇게 어우러져 서로 얘기들을 하면 맨 처음 잘 모르지만 같이 오래 얘기하면 서로 통하거든요. 아, 그럼 진짜 관이 좋구나. 아, 유럽이나 미국은 다 녹물 나오는데도 좀 버리고 다 먹는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이고 이게 수돗물의 발전이고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좀 우리 스마트 워터그리드 주최하시는 분들이, 여기 최기훈 회장님 제가 나가셔갖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끝나고서라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은 제가 참 속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적수 사태가 터지고 작년에 유충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죠? 연달아서 같은 지역에 같은 정수장에서 이 사건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 한여름 더울 때 인천 시민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그것도 연달아서 작년에 코로나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물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인천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요, 이게 다 인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게 만든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사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너무 처우가 안 좋고 또 이러한 것들에 어떻게 하면 좌천하고 이게 좀 한직으로 알려져 있는 이 물 분야에 뭔가 IT나 이렇게 새로운 첨단 분야 같이 이 첨단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수하신 분이 못 오니까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우수한 공무원들을 유치할 수 있는 물 분야, 말은 물은 생명이라 그러지만 이 생명을 너무 경시하도록 분위기가 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을 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저희가 있어야지 인천시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 아까도 예산 1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다 지금 노후관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수돗물 왜 안 드십니까? 부러우면 염소 냄새 나고 뭐 이상한 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럽은 혹시 가신 분들 알지만 독일, 스위스 이런 데는 염소 안 넣거든요. 염소 공간, 우리 화학물질 얼마나 안 좋습니까? 항생제 달걀,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우리 가습기, 전부 다 화학물질 써가지고 지금 생기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시민단체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수돗물에 화학물질 많이 씁니다. 약품 어쩔 수 없이 써요. 근데 그 안 쓰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데 이제 관갱생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런 화학물질을 안 쓰는 기술들도 또 이제 유럽에 있는 방식들을 배워서 우리들도 그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는 염소도 좀 안 쓰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마음 놓고 저 어릴 때는 그냥 염소 나와도 쑥국지 되고 먹는데 요즘 절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유럽과 같이 이렇게 좀 안전한 수돗물, 화학물질 없는 수돗물, 이런 수돗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로 앞으로는 좀 개선해 주십사. 그러면 정말 우리 수고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도 시민들이 맛있게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거 가지고 정수기에 다 회사에 돈 주고 그러면 서로 속상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도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술적인 것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인천이 한강이 제일 하구 부분에 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이런 자리도 마련해진 것 같고요. 네. 오늘 마지막 토론은 김성룡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니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이 수돗물 토론회에 노동조 이한정이 왜 왔을까 하시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국 특강역시 상수도 공무원 노동조합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체가 2007년도에 참여정부 때 물 5개년 계획이 발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수도 민영화를 규정을 하고 그 민영화 투쟁을 시작으로 했던 단체입니다. 근데 지금은 반성을 많이 하고 지금 시민단체와 함께 수돗물 엄용률 높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적어온 게 사실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부턴가 수돗물을 보면 이거 마셔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정수장에 견하고 오시는 분들이나 뭐 시내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이걸 과연 먹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수돗물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돗물 같이 깨끗한 수돗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오면 자부심을 굉장히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이걸 사용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실정들이 먼저 국가에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과연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공공재의 의식에서, 인식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정책을 펴고 있나 이런 의문점을 가집니다. 현재 수돗물 관리 주체가 과연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다 시군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예를 들어서 낙동강 수계에서 대구광역시의 치수원을 구미 쪽으로 좀 옮기고자 하는 문제도 지금 국가에서 중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맞는 것인지. 또 현재 수돗물 관리 단위의 기준조차 지금 20년째 행정구역으로 통합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앞에서 발표하신 대로 수계 권역으로 통합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지금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어차피 유역별 통합 관리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합 유역 관리하고 행정 유역 관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행정 유역 관리의 주체는 행정 업무입니다. 유역 통합 관리의 주체는 무엇이냐면 원수 수계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의 업무하고 원수의 공급의 수계의 이 차이점들을 어떻게 융합을 해서 갈 거냐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말하는 행정구역 통합 관리 주체, 이게 가려면은 최소한의 관리 주체의 단위가 시도 단위가 광역시도 단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 군수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돗물의 관리 주체가 최소한 도지사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후보님께서 과연 경기도의 수도 요금 알고 계실까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강역 단위의 단체장을 지내고는 있지만 시군 단위의 수돗물의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수계통합 관리의 주체로 가기 이전에 행정구역의 통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수돗물 정책에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인권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전국의 수도 요금 체계가 다 틀립니다. 뭐 예를 들면 서울시가 가장 쌀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방리 다매니까 많이 팔으니까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두 번째가 저희들 대전시가 수도 요금이 두 번째로 아마 좀 저렴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원수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오히려 더 낙후된 시설에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요금은 가장 비싸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수도 관리 체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수계연 원수 공급에 따른 통합 관리 구축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도 사업자 운영 주체의 강역도 단위의 통합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발제하신 이제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물산업의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수질 관련 감망 감시, 사고 예방, 신속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위한 스마트 감망 관리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국비와 지방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수돗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민단체, 국민 여러분들이 알 권리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알 권리에 대한 욕구를 이 스마트 감망 관리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앞서 우리 도쿄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 운영 관리 운영 체계에 정말 지속 가능한 운영 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방 상수도의 운영 인력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이비 붐 세대들의 다수의 퇴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상당한 가도기적 기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수도 상수도 운영 인력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은 특강역시나 이런 데 가보면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본부 직원들이 물을 관리하는 상수도 본부 직원들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우선이냐 수돗물이 우선이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정말 높다면 왜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대우를 해? 이렇게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제가 제안을 해서 수도시설 운영 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환경부와 이제 했었는데 이거를 환경부에서는 확실하게 매조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운영 인력 가이드라인을 했으면 행안부로 넘겨서 행안부에서 집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턱하니 공문 하나 붙던져 버리면 끝입니다. 이건 절대 실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께서 이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스마트 감망관리 사업이라든가 이게 신기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시하고 또 각 지역의 상수도 사업본부와 소통하면서 수평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지속 가능하게 여러분들이 채찍질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현재 이제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 그다음에 수돗물 수질 관련 기동반 운영, 물사랑학교, 수돗물 탐구교실, 주니어 닥터, 정수장 견학, 물문화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과 방송 매체, 대중교통 활용 등의 홍보 활동을 통해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물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정수기, 병유세 등의 과도하게 수돗물을 폄하하는 광고로 인하여 시민에게 수돗물이 불신이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점 해결 대안으로 아까 우리 저기 앞서 이제 토론회 해주신 소비자연맹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정말 뭐 좀 이런 말씀을 드리셔서 좀 웃기지 않습니까? 물에 대한 교육을 전혀 학교에서 시키지 않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마치면서 좀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환경부의 수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상수도에 종사한 지가 한 30년째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돗물을 만들면서 환경부의 정책이 과연 일관성 있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공공재의 개념에서 경제재로 갔다가 다시 공공재의 개념하고 경제재의 개념이 혼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뭐 모든 사업들 이를 수행하는 지자체하고 환경부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일방적 정책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돗물은 1년 365일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상수도를 지금도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만들고 있는 상수도 종사자 여러분에 대해서 저한테라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요지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올해 21년도 6월 8일 날 국가물관리 기본 계획이 이제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역 단위로 통합 물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기본 원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도 일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라는 게 지금 또 관건이긴 한데요. 거기에 따른 또 이행 방안과 평가 방안을 또 담고는 있습니다. 국가물관리 기본 계획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거의 원론 수준에서 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고도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분의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이제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이제 18시까지로는 돼 있습니다만은, 이 플로어에서 혹시 또 의견이 있으시면, 좀 더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소속과 성명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요 앞에 있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플로어에서 추가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요. 오늘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